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식으로 돈을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망은 솔직히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리얼 월드에서는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크립토 월드 안에서는 달러로 다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건요, 너무 명확하게 달러 패권의 연장에 도움이 된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죠. 네. 자, 왜 내렸고 매수를 내린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경제에 어떤 의미 및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원래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속보가 뜨면 가볍게 이제 속보유로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거 아침에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듣다가 이거는 그냥 속보로 지나칠 게 아니다. 이건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묵직해요. 의미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금리를 인하를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최근에 한 번 인하했나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3%까지 이제 금리를 낮춘 건데 왜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원화 약세가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갈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실제로 1,400원 정도 수준에서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개입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로 원화 약세,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나가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돈을 빼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로라도 그냥 가지 마라고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봤는데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하를 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원화는 약세가 되겠죠.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를 안 준다니까 약세가 되겠죠. 그리고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가 좀 좋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조금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좋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 회복도 요즘에 이제 보면은 25bp 인하를 하면 이창용 총재가 오늘 얘기한 게 0.07%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영향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대셨거든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트럼프가 될 줄은 알았는데 레드 수입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까지 다 휩쓸어 버릴 줄 몰랐다.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세질 줄 몰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수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이거 좀 일시적인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셨대요.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단어가 구조적이라는 단어거든요. 구조적. 근데 이 구조적이라는 단어는 다시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중국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공격이 워낙 거세서 우리가 이거 방어하겠는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산업은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알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중국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경쟁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까지, 이러니까 이제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다시 돌아올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다시 회복될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조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은 원화 약세돼서 수출 경쟁력 좋아지는 걸로 커버됩니까? 안 돼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까지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이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만들다가 못 만들었어. 웨이퍼 망쳤어. 그러면 돈 준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해봐.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될 때까지.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보조금이란 형태로. 근데 2016년부터는 중국에서 보조금을 얼만큼 주는지 아예 밝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물건을 만들 수 있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다 보조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술 더 떠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조금을 그렇게 주니까 미국에서 처음에는 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지. 니네만 그렇게 보조금 주면 되냐? 주지 마. 그러다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공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줘버려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기업들한테, 자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살포하면서까지 경쟁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 약세된다고 어떻게 이게 되냐는 거죠.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걸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제 트럼프 이야기 계속 하겠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가 막 나오는 게 인상적인데, 트럼프가 그 임명을 하잖아요. 무슨 장관을 임명하고 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심.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무슨 정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도지라는 걸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뭘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80시간씩 일하는데 무보수로 할 사람들 지원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우스꽝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있어? 애국심 가진 사람 와,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번에 상무장관이 됐던 러튼익이라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국심, 충성심, 이런 거예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애국심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중국에 대한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서 문제가 없어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한테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애국심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보조금 쟤네들 계속 주니까 우리도 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된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화 약세,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인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 한 말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나라를 뺏기기 전에 그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그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냥 서로 싸우고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생각난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 대외 환경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그러면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 뭐 주식, 부동산 쪽이나 비트코인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이제 사실 보면 금리 인하 하면 당장 부동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활성화가 돼야 되냐면은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스타트업에 저도 있었잖아요. 스타트업에 있는 회사들이 열심히 할 동기가 생겨요. 그래야 저기 주식시장으로 가서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게 너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식으로 돈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망은 솔직히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의 어쨌든 약간의 상승에 좀 기운을 조금 보탤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맞습니다.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근데 이 말씀을 좀 한 가지 부연하고 싶은 게, 부동산을 살지 말고 주식을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리 인하했다고 또 부동산을 사버리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트럼프 기대감의 실체.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비트코인이 10만 불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만 불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 40% 올랐으니까. 네. 근데 왜 올랐냐? 그냥 트럼프가 돼서 올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있는 거죠. 근데 규제가 뭘 완화가 되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날, 데이 1이라고 하죠. 첫날에 게리 겐슬러 해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나 그만둘게 알았어. 그만 좀 자진 사퇴를 얘기했죠. 그래, 됐다 알았어. 이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SEC라고 해서 증권감독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뭐 금감원, 금융위 뭐 이런 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수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인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때문에 코인이 안 올랐거든. 뭐 때문에 안 올랐냐?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증권성이라는 이 증권성, 이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증권이라는 게 뭘까요? 증권. 어떤 권리, 이런 건데, 옛날에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위 테스트가 이게 상위 테스트, 하위 테스트가 아니고, 옛날에 미국의 그 농장 이름이 하위였어요. 네. 하위 농장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오렌지 농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렌지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잠깐만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농장이 크니까 이거를 쪼개서 팔아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신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요만큼 쪼갠 거예요. 요만큼 쪼갠 거 제가 김 작가님한테 파는 겁니다. 이거를 요만큼의 권리를 이 오렌지 농장에서 나온 것 중 요만큼 부분을 팔아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줄 테니까 권리를 사 이렇게 한 거죠. 신박하죠. 되게 새로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망했어요. 이게 서로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권리가 제대로 농장에서 생산이 잘 안 됐어요. 생산이 잘 됐어요. 이런 얘기를 이거 사간 사람한테 말도 안 해주고 막 숨기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망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쪼개팔기입니다. 쪼개팔기.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주식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삼성전자 주식도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한 70억 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한 조각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증권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규제를 받게 되냐면 이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쉬쉬하고 몰래 해가지고 팔아넘기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어떤 규제냐? 예를 들자면은 상장 회사면은 무조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공시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거 사간 사람이 뭔 일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도 계속 매번 발표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장 회사가 갖춰야 되는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어요. 그 규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규제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은 SEC라는 곳이고 그곳의 수장이 게리 겐슬러였던 거예요. 근데 게리 겐슬러가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자, 코인 중에서 증권인 거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좀 규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얘기만 하면은 그냥 코인이 엄청 급락하고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가 가장 그 경계에 있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것들이 증권 아닌가? 증권이 아닌 것 같은데? 증권 아닌가? 요 이제 싸움이 계속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가급적이면 SEC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다 증권이야. 이거 우리 규제 다 받아야 돼. 라고 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코인들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려감이 사실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규제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제를 지킬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첫 번째 규제 완화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 SEC 말고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는 곳으로 권한을 이동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수많은 증권성이 있는 그런 코인들 그냥 이거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리해 대충. 그러니까 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은이라고 생각하고 구리가 무슨 뭐 공시하나요? 구리가 무슨 실적 나왔다고 하면 나오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규제 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풀어준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트럼프가 되고 제일 많이 오른 코인은 리플이에요. 리플이라는 것이 증권성이 있다 없다 가지고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없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야기는 달러는 비트코인 싫어한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네.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달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달러는 비트코인 싫어한다던데 네. 미국이 비트코인을 왜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뭐 미국이 가상자산의 수도가 되게 하겠다. 트럼프가 한 말이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채굴은 다 미국에서 하게 만들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은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4월, 5월 달쯤에 미국의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 이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 이거 진짜 걱정되는데 연준 이사 그 정도로 지금 달러 패권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건가라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달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통용이 되는 게 글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들한테 다 도움이 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미국만 좋지 뭐 우리나라가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달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할 때도 저 어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랑 무역을 할 때 아프리카 통화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달러를 가지고 이제 통용을 하게 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좀 유용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패권이 위협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오나 봤더니 이런 부분입니다.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이 보호주의를 선언했잖아요. 네. 자유무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무역을 하는 게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보호주의를 하는 게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자유무역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유무역을 해서 미국에 있는 달러를 해외로 많이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미국 이외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고 이거 달러 좋다 그러면서 달러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거래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달러의 패권이 확장되고 유지되거든요. 그게 1945년부터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호주의를 하고 관세를 때리면 달러가 밖으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달러가 많이 세상에 안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고 중국을 힘들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오히려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을 다 계속 괴롭히니까 중국이랑 거래하는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는 달러로 바꾸고 위안화로 바꾸고 위안화로 바꾸고 달러로 바꾸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냥 위안화로 거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무역이 생기고 중국과의 관세를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위안화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가 발등을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듣는 애들 너 진짜 뭐 이란 니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혼도 내주고 막 이렇게 이제 그동안 경찰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무역 제재 혹은 금융 제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너 저기 어디 그 외환 보이고 있던데 그거 너 못 찾아간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정치화하는데 달러를 수단으로 쓰면 쓸수록 달러 패권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22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달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벌을 줘야 돼. 근데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핵심 수장이었던 그분이 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저 0.5조 달러나 되는 돈 저거 그냥 가져가게 내버려 두면 무기 만들어서 안 된다. 동결시켜버리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해외에다가 0.5조 달러를 놔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근데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 빡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네.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저거 찾을 수도 없고 내 돈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냐? 외환 보유액을 달러로 보유하려고 하는 그 니즈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원래 금의 가격이요. 네. 금의 가격은 실질 금리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빠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딱 이 시점, 그러니까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된 그 시점부터 실질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는데 금값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괴리가 커졌는데 이게 이 이유 때문이다. 왜냐하면 금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봤더니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때부터 달러 가지고 있어봤자 뭐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필요도 없네. 그러면서 금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옐런 장관도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달러를 저런 식으로 이제 무기로 쓰면 나중에 힘든데?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달러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고 이 상황을 연준 의장도 알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비트코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달러는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연준 의장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결제 금액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는 거래액이 한 40조 원이 넘어서 전체 무역 결제의 10%를 넘은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에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좀 알아보니까 동대문 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이랑 이렇게 거래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대요. 그래서 원화로 안 하고 위안화로 안 하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결제하고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걸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입금하면 그 자리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식을 팔면은 이틀이다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보세요. 스위프트 망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거 결제 따지고 하면 막 일주일 걸려버려요. 맞아. 그리고 수입하고 이런 그 업자들에서 실제로 등록하고 은행에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 터져요. 그래서 제가 은행의 첫 직장이었고 은행의 창고에서 일을 할 때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수입업자셨는데 유럽에서 뭔가를 수입해가지고 뭐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목소리가 크셨는데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돈 보냈대 왜 안 와? 뭐 이러면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랑 결제할 때.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빠르고 좋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1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뭔데?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제가 HS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크립토 세상, 크립토 월드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롯데월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롯데월드는 이제 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크립토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결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월드예요. 근데 이 크립토 월드로 미국 달러 종이돈을 들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로 들어오면 결제가 쉽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달러를 이쪽으로 들어올 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바꿨는데 나갈 때 보니까 비트코인이 급락했어. 이러면 이제 너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1달러를 들어올 때나 나갈 때 항상 1달러로 교정시켜주는, 안정적으로. 그래서 1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나갈 때도 1달러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월드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요. 이건 연준에서 2022년에 나온 논문에 나온 그 워딩 그대로인데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브렉스루한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혁신이죠. 무엇에 엄청난 혁신이냐면 퓨처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의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준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아니 동대문 시장에서 그렇게 벌써 쓰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편하고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주느냐 여부가 핵심이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크립토 월드로 돈 싸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많아집니다. 1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크립토 월드가 커져요.
이 세상에서 거래되는 양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저한테 달러를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HS 주라고. 그래서 이 달러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달러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든지 하면 안 되죠. 하다가 이제 막 주식 투자했다가 깨지면은 1달러 주세요 그럴 때 못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2번 있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장사하던 회사들이 받은 달러 가지고 입장권 받은 거니까 나중에 1달러로 돌려줘야 되니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던 대표적인 테더라는 회사가 2020년도에 중국의 헝다라는 부동산 회사한테 빌려준 거죠. 네. 그 돈 떼어먹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흔들렸어요. 자, 저거 1달러로 못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엄청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SVB 은행이 망한 적이 있었죠. 네. 2023년이죠. 그때도 또 USDC라는 곳에서 또 흔들렸어요. 야, 미국 국채 들고 있었는데 또 흔들렸대. 그러면서 못 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정화가 많이 된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안정화가 됐냐고 하면은 옐런 장관이 이때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는 애들 일로 와봐. 니네들 있잖아. 달러 받은 거. 그래가지고 바꿔준 거 있잖아. 그 달러. 무조건 미국 국채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 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미래의 결제 시스템이 혁신이에요. 우리 피지사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피지사 그 결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옆에서 냉면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냉면 먹고 카드 결제하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하면은 바로 그 냉면집 사장님한테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피지사가 거치고 카드사한테 이거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이호성 맞아요? 이거 확인하고 한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다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이 이동돼요. 그러니까 혁신이란 말이에요, 혁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연준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언제 규제를 풀어줄지는 트럼프 정부 시대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크립토 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오는 달러 가지고 미국 국채 산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국채 사줄 사람 없어가지고 난리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 크립토 커지면 커질수록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마지막 중요한 거 이건데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달러가 위험해요. 뭐 연준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요. 그리고 결제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요. 리얼 월드에서는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크립토 월드 안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없어요. 이 세상이 커지는 건 그냥 달러로 다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건요. 너무 명확하게 달러 패권의 연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CBDC, 이게 CBDC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것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크립토 월드가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화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져가지고 동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되죠? 그럼 원화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됩니다. 원화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 알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